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한성민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저 멀리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군함도까지, 그리고 군함도를 비롯해서 더욱 먼 오키나와나 태평양,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왜 식민지 조선인들이 억지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그 멀리까지 끌려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일본이 사람과 물자를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식민지 조선인들을 멀리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 자체가 들여야 될 시간과 물자, 다양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서라도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사정은 무엇보다도 전선을 너무도 무리하게 확장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전선을 확장해 나가는 첫 번째 계기는 아무래도 1931년에 만주사변이 되겠죠. 근데 그 이전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7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당시의 대한제국 정부는 이준, 이휘종, 이상설 등 미국인 헐버트까지 특사를 파견했었죠. 근데 그 특사들은 회의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일본이 얼마나 한국의 내정에 개입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 활동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제2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은 붙었지만 그 회의 구조는 열강들 간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제2회 만국평화회의를 거치면서 유럽에서는 삼국협상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특히나 그 자리를 통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은 유럽의 삼국협상의 한 축인 프랑스와 러시아에게 극동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과 협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당사자들인 러시아와 프랑스도 유럽에서 독일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동양에서의 자신들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가 제1차 러일협약과 불일협상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유일한 열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이제는 세계 열강으로 인정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유럽에서의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삼국협상의 동아시아 쪽 파트너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동아시아에서 이젠 더 이상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력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의 측면에서는 이 시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자유로운 손, 프리핸드를 갖게 됐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막상 거의 유일한 세력은 미국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철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제에 개입하려고 했으나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게 이제 안중근에 의한 이토의 사살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효율적으로 일본에 대한 견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의 한 편이 됐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의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일본을 견제할 만한 마땅한 명분을 다른 국가들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물론 일본과 미국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본인 이민 문제에서부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본인 어린이에 대한 문제,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은 부딪혔지만, 그것도 1908년에 루트 다카이라 협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런 사이에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갔는데, 이 세력 확대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계속적으로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1931년의 만주사변입니다. 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일대를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만주 일대는 원래대로 한다면 제1차 러일협약, 그리고 러일전쟁을 통해서 구축된 것은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러시아가 세력권을 갖고 그 남쪽은 일본이 세력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러일협약의 내용도 파기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도 불만이 있었으나 유럽의 상황이 너무도 급박했었고, 반면에 미국은 직접적으로 만주사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일본의 전선은 더더욱 확대되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게 됐던 상황은 물론 침략성이 강한 일본 군부의 문제도 있지만 당시 일본 내부의 경제 문제도 작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막대한 채무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막대한 채무를 갖게 된 주요 원인은 러일전쟁 때문이죠. 러일전쟁을 전개하는 동안 엄청난 군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일본이 봉천에서 러시아와 싸울 때 그 하루 동안 사용한 총알의 양은 청일전쟁 전기간 동안 사용했던 총알의 양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후에 일본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죠. 배상금 하나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배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채의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막대한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과연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컸는데 1차 세계대전을 만나게 됐고 일본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았죠. 가장 공업이 발달된 지역이었던 유럽이 전쟁터가 되면서 일본은 막대한 군수품을 전선으로 수출이 가능했고 그 결과는 오히려 막대한 채무기였던 일본이 완전한 채권국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청일전쟁 이래로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좋았던 기억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전쟁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전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됐다라고 하는 전쟁에 대해서 미화를 하는 인식을 당시 일본 사회는 갖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1930년대에 들어오면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그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은 이제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대공황의 타개책으로 당시 일본 군부와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역시 또한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 일본의 재벌들은 너무도 좋아하게 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막대한 군수물자의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것은 공항을 통해서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던 일본의 이 생산 시설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공명심이 강해집니다. 자기의 승진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본 사회 내부에서 공항을 타개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일본 군부의 침략성이 더해지면서 정부의 허가 없이 일본 군부는 전쟁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렇다고 당시 일본 정부가 이런 전선의 확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나중에라도 정부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일본 군부가 일단 사고를 치면 최종적으로 그걸 추인하고 그런 일본 군부의 전쟁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일본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의 천황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가면 이젠 중국 본토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중일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앞에서 전쟁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던 무모한 전선의 확대에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무타우치 렌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싱가포르를 점령할 때도 선봉했었고 버마를 점령할 때도 선봉했었던 인물인데 과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전범재판에서도 이 무타우치 렌야는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물론 재판을 하기까지의 구속기간이 있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연합국이 일본에게 승리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을 앞당긴 인물로 평가받아서 처벌을 면제받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는 엑스맨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 노구교 사건이 발단이 됐던 게 중일전쟁입니다. 근데 이 노구교 사건은 이 베이징의 북동쪽 외곽에 있는 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갖고 굉장히 이쁜 다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노구교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노구교를 사이에 두고 중국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대치 중이었습니다. 서로의 세력권을 나누고. 근데 어느 날 순찰을 나갔던 일본 군대가 돌아와서 점호를 하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사 하나가. 근데 이 병사는 당시에 볼 일이 급해서 잠시 빠져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없는 것은 중국군이 납치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당시 일본군의 연대장, 그 연대장이 바로 이 무타우치 렌야입니다. 곧바로 공격을 가해서 그게 중일전쟁으로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중일전쟁이 확대됐을 때 무타우치 렌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군부는 단기전을 예상을 합니다. 3개월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 내지는 6개월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면 그 이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중국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중국 군대만이 아니라 중국의 사회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교착이 된 정도가 아니라 당시 일본은 수렁에 빠지게 됐죠. 왜냐하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만에 끝나는 전쟁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1937년부터 일본이 패전하는 1945년까지 중일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륙 전체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전쟁 물자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선을 더욱 확대시킵니다. 이렇게 전선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 상태로 끝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이 현대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전쟁 물자라고 한다면 뭐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요, 일단은 연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해집니다. 현대전쟁은 다양한 기계류의 무기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무기들은 다 석유를 사용하죠. 근데 당시에 일본은 이 석유를 어디에서 수입해 왔냐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까지 일본이 전선을 확대하는 걸 보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당시 일본의 입장에선 생명줄과 같았던 석유 수출 금지를 결정을 합니다. 당시 일본에게 남아있던 비축 석유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할 정도였고요. 이것은 일본에게 자원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각을 시켜버린 문제고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전선을 확장시키는 것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1차적으로는 확장을 시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쪽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전쟁의 명분으로, 이 전쟁의 명분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의 자국민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자식들을 전선에 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했던 일본이 식량 배급과 같은 배급 경제로 돌아섰단 말이죠.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도 명분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일본이 그래서 제공했던 전쟁의 명분이 대동아 신질서의 건설이라고 하는 게 1938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더 가다듬어져서 1940년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개념화가 됩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동아시아를 크게 하나로 합쳐서 같이 다 발전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막상 그렇게 다 동아시아를 하나로 합치면 그 넓어진 동아시아, 하나가 된 동아시아를 과연 누가 이끌어갈 거냐?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인 거예요. 일본만이 유일하게 근대화를 일으켰고 일본만이 산업혁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처해서 동아시아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망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대동아 공영권도 이 제공되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확대되어 나가더라도 그게 어디서 끝나냐면 태국 정도에서 끝납니다. 당시 일본이 구상했던 대동아 공영권은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필리핀 일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위쪽, 그리고 남태평양 정도까지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자원이 필요하더라도 버마나 인도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버마와 인도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마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인도차이나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근데 다른 나라는 상대하더라도 그동안 오랜 동맹 국가였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장 힘센 나라였던 게 영국인데 영국과는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싫다는 거였죠. 근데 이것마저도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선마저도 깨고 확장을 시도하는 게 일본의 무모한 전선 확대입니다. 자, 당시에 일본의 군부는 중일 전쟁이 예상보다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죠. 그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 일본이 점령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점과 선입니다. 그 점과 선이라고 하는 건 철도와 철도역에 불과한 겁니다. 철도 연선과 철도역을 벗어난 광활한 지역에서는 이게 국민당 계열에 유격되든 아니면 공산당 계열에 유격되든 다양한 민중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에 아직 연합국이라는 체제는 할 수 없지만 프랑스형 인도차이나로 일본군이 진주한 이후부터는 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에게 전쟁 물자를 지원을 합니다. 그 전쟁 물자를 지원했던 루트가 어디냐면 버마에서부터 운남성으로 연결되는 버마와 중국의 국경지대예요. 자, 그런데 이때도 영국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쟁을 하기 싫은 거죠. 1940년이면 이미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 전선이 급한데 동아시아에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는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지원을 하더라도 버마의 국경까지만이고 그 버마의 국경에서 윈난성의 쿤민까지는 중국인들이 어떻게든 운송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운송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운송을 했던 화물 기사들, 주로 이제 군용 트럭을 이용하겠죠. 근데 그 트럭 기사들이 당시에는 전문직이에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길을 가야 되는 데다가 거대한 트럭을 몰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럭 기사들이 주로 어디서 왔냐면 일본이 전선을 확대하면서 동남아시아에 많이 퍼져 있던 화교 청년들이 자원해서 중국 대륙에 가서 이 전쟁 물자를 공수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일본 군부는 내리고 자기들이 심리적인 서쪽 한계선으로 결정이 났던 태국과 이 버마의 한계선을 넘어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선을 더 확대하는 상당히 무모한 작전을 일본이 전개를 했는데 이러한 일본의 무모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유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당시의 기술로는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미국에서 1941년 8월이면 석유 및 전쟁 필수품의 대일 수출 금지를 단행을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선은 넓어질 대로 넓어져 있는데 전쟁 물자, 그것도 가장 필수적인 석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전쟁 여기서 일본은 접어야 되는 거였죠. 자, 이것 때문에 일본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폭격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스스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